거창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도전이 밀려오는 거. 그래서 21세기 전환기라는 건 굳이 얘기하면 복지국가 앞에 20세기, 얘가 20세기에 탄생한 애거든요. 그리고 전환 이전, 이걸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기존 혹은 전통적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20세기에 태동한 전통적 복지국가와 비교해서 이제 21세기 전환기 상황에서 복지국가는 어떤 도전을 맞고 있는지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0세기 복지국가 형성 관련된 건 아까 우리 여기 분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갈게요. 그래서 20세기 복지국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웰페어 스테이트는 인류사의 굉장히 신조어예요. 우리 인류가 역사를 기록한 게 반만 년, 한 5천 년이라고 치면 다들 어떤 지칭하는 거에 대해서 단어를 만들 텐데 웰페어, 복지, 편안한 상태 이런 의미의 것들은 모든 지역에 있겠죠. 근데 거기에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건 20세기 중후반 지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장 바깥에 어떤 기관이 국가를 매개로 해서 보장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사회주의 체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죠. 스웨덴이 최고 전성기일 때는 한 가구가 재생산되는 한 가구가 사는 데 있어 필요한 지출 비용의 절반을 이른바 사회임금, 사회적으로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회적 부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거두어서 또 절반 정도를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들은 사회가 국가가 책임졌던 거고 나머지 절반은 시장에서 벌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이름을 붙이지 하면서 웰페어 스테이트 레짐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복지국가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주체가 누구였냐? 결국은 만드는 주체가 중요하거든요. 노동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못하지만 19세기의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그래서 조직을 결성하고 교섭하고 단체 행동권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노동권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100년 동안의 이제 고초를 겪은 후에 이제 법적 혹은 헌법적 권리로 노동 상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노동 상권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개별 노동자를 위한 것이에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근데 이게 노동운동이 정치화되면서 혹은 그것 때문에 정치화된 것도 있겠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가족, 나의 지출이 아니고 전체 가족의 지출을 사회가 같이 해결하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복지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지국가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받으면 뭐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에서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본 생활이 보장된 사회체제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까 정치발전소 이런 데는 오늘 강의에서 정치가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핵심은 그런 제도가 아니야. 오히려 사회과학적 문제의식이 더 중요한 건 제도는 결과일 뿐이고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됐던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복지 정치가 핵심이야. 그럼 뭐야? 결국은 강력한 복지 동맹을 복지국가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때 강력한 복지 동맹이 뭐였느냐? 복지국가를 자기 강령으로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 정당, 3인당이죠. 그리고 노동권을 넘어서서 사회 지출까지 사회화하자는 것을 자신의 조직의 목표로 갖고 활동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은 대중 조직. 지금은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는 뭐 7, 80%까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강력한 압력 단체죠. 게다가 파업권까지 가진 즉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소유자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만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권은 공권력이 아닌 유일한 주체가 노동조합입니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런 노동운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복지동맹이 전통적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2012년도 그렇고 한국의 복지국가 얘기할 때 많은 복지국가 학자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었지만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런 20세기 복지국가를 만들게 했던 핵심 주체, 복지국가 정당과 사민주의 정당과 혹은 강력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끈끈한 동맹체가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우리의 정치체제를 보면, 우리의 노동조합을 보면, 심지어는 아까 여기 지금 한석호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있는 노동운동 혹은 노동조합조차도 오히려 좀 중심권의 이해에 좀 빠져 있는, 이러다 보니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의 복지동맹이 여기 오면 한국은 후발국가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그때부터 제기됐어요. 근데 이 질문이 이제는 한국에만 제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차원으로 그런 강력한 사회 연대를 지향하는 복지 정치 혹은 정치적 네트워크 기반들이 약해지고 있고, 또 뒤에 우리 노동에서 다루겠지만 노동이 다 개별화되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 주체, 강력한 대중조직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또 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네트워크하고 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20세기 복지국가가 서구에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 이전부터도 주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저 글로벌 차원에서 주체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만들 때는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집이다. 혹은 잠정적 유토피아다. 이런 식으로 멋진 이런 개념들도 만들면서 이제 복지국가를 추동했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이게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시민들의 솔리더리티의 관계. 이런 두 가지의 기둥으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2012년에 이거는 기대를 했어요. 사회 임금은. 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무상급식, 무상보육부터 해서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과연 복지국가가 이 기둥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재원이라는 밑바탕도 있어야 되고 항상 이것이 계속 강화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텐데 이 저항에 맞드는 새로운 연대 주체망들이 있어야, 그런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국가가 너무 갑자기 뜨다 보니까 좀 위로부터 뜬 거죠. 정치권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시민들 간의 사회연대망을 만드는 운동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우리 잡벅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내한복이 이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앞세운 후보가 정작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도 집권 이후 복지 프로그램을 하려면 득표수의 우위를 넘어 대중적 복지 운동의 밑거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했습니다. 1년 만에 될 줄 알았죠. 예, 저희 발족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 2025년이니까 곧 중반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도전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공유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복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 줄어들고 그리고 복지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지금 돌봄, 의료가 결국 초고령화 혹은 울트라 고령화 시대에 기존의 의료 체제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돌봄 체제는 어때야 되는지를 2강, 3강에서 다루게 될 거고, 오늘 다루진 않는데 그럼 소득 보장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공적연금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하루 강의하느라고 요 4강만 배치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한 8, 9개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내년 초 발간으로 우리 시민 복지국가 교과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일환이고 그중에 요거만 지금 하루 학교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제들은 이제 내년 봄에 되게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울트라 초고령하고요. 이제 또 하나가 기후위기죠. 웬 기후위기? 복지국가는 뭐예요? 가장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그 약한 고리들을 제도를 통해서 메워주는 건데 기후위기가 지구를 빵 때렸어요. 즉 우리가 사는 일상 삶의 체제를 흔들게 되는데 그런 거죠. 흔드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다시 또 틈이 생기느냐? 바로 우리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망을 복지국가라는 정치 체제로 이렇게 촉촉 땜빵을 했는데 이게 밑에 토대가 흔들다 보니까 그 땜빵 한 데서부터 더 약한 고리가 생겨납니다. 즉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거복지가 있지만 기후위기에 이 폭염에서 기존에 있는 주거비는 주거 공간을 조금 제공하거나 혹은 주거비를 조금 지원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는 온도까지 지원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폭염이 딱 오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동절기도 마찬가지고 하절기도 마찬가지고 폭우도 마찬가지고 가장 복지가 취약했던 분들이 기후위기에 가장 약한 고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루게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게 되니까 복지국가를 이루었던 주축의 주체를 바꿔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주축일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일정한 분배를 위한 대항자였는데 기초적인 첫 부가 만들어지는 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서 조직된 집단적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아주 철저한 의뢰지휘로 가는 거죠. 다 프리랜서가 되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가 되고 불안정 노동자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복지국가를 형성했던 기본 밑바탕, 시장에서의 복지국가 주체들이 사라지는 거고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이제 복지국가를 포기하자는 걸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노동 광의수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의 구조적 전환이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기후위기, 그 다음에 노동의 변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으로 미치는 효과, 안 그래도 시장 체제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거를 완화시키는 게 복지국가인데 이 세 개가 다 복지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위기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를 개선하는 게 바로 정치였죠. 근데 도대체 진보정당은 무엇일까? 진보정당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 진보정당 하면 뭐 민주노동당을 했었어요. 최소한 한번 시장을 완전히 넘어서진 않지만 시장하고는 좀 맞짱을 떠야 된다. 얘하고는 이런 이제 그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이었죠. 근데 지금은 진보정당 하면 이제 뭐 민주당이 주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록 자본주의 체제이지만 진보조차도 아주 시장 깊숙이 들어가 있고 시장 질서 안에 있는, 그러면 시장이 낳은 어떤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 거고, 그렇다면 뭐 정당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데 특히 정당조차도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래부터 진지한 토론을 하고 뭐 거르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팬덤 정치 비슷한 그리고 포퓰리즘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좀 따라가기 힘들 방식으로 정치 체제가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지국가는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정치를 통해서 이제 개선하고 개입하는 건데 도대체 그 정치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까지 생기게 됩니다. 각각 간단히 볼게요. 뒤에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고령화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 살게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도입될 때 65세 기대 여명이 14.5년이었어요. 65세 도달한 사람들이 평균 몇 년을 더 사냐? 그럼 국민연금은 살아있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니까 15년 정도 연금 지급하는 걸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7년이 늘어났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26년까지 더 늘어납니다. 즉 이제 고령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제가 올해가 몇 살이더라? 저 한갑 넘었어요. 근데 요때로 되면 저는 아직 중위 연령도 못하는 때가 되죠. 근데 지금이 2020 45세네요. 예, 45세 밑으신 분들은 완전 젊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많이 나오는 표죠. 그래서 노년 부양비 일하는 사람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부양한. 지금은 노년 부양비가 한국이 26이에요. 100명의 생산 인구가 26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이 26명의 부양비에서 40%의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부양비가 26이 아니고 80이 되고 100으로까지 갈 때 도대체 노인 부양은 어떻게 될지. 지금 정도의 인구 구조에서도 우리의 노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건 아까 복지 재정의 수요도 압박하고요. 아까 연금 말씀하셨는데 공적연금도 아까 이제 저보고 이제 편절 이야기가 있는데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죠. 제가 이 연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20세기의 전통적인 공적연금의 모델과 21세기의 모델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건 세대 간 연대 제도고 뒷세대가 앞세대를 부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대 간의 인구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20세기에 공적연금이 설계될 때는 후세대로 갈수록 노년 부양의 자원이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경제가 호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앞세대가 특별히 무엇을 준비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가게 되면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뒷세대들이 계속 부양을 하는 아름다운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걸 세대 간 연대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뒤로 갈수록 경제적 자원이 작아지고 저성장으로 뒤로 갈수록 노인은 많아지고 이제 젊은 친구는 줄어드니까 뒤로 갈수록 노년 부양 부조가 부양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세대 간 연대는 뭐냐? 세대의 공존을 지향하는 건데 그전에는 뒷세대가 앞세대가 뒷세대에 의존하는 게 세대 간 연대였다면 지금은 진정한 21세기의 세대 간 연대는 뒷세대들이 노년 부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으면 우리 앞세대가 미래 아이들의 부담을 사전에 절감시켜주는 노력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요구되는 세대 간 연대가 아니냐. 근데 자꾸 20세기 모델을 하면서 뒤에 애들한테 의존하는 거야. 그게 세대 간 연대고 그게 공적연금의 가치야라고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뒤에 어떤 일이 약간 세대 갈등이 벌어지면 똑같아요. 사회 갈등이 벌어지면 가장 힘든 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어떤 개인적 네트워크와 자원들을 가지고 위험을 조금 회피하지만 그런 공적 자원밖에 없는 사람들은 바로 노출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초고령화가 노인 인구 20% 넘을 때 초고령화인데 다 20% 넘어가지고 이제 초고령화 개념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요즘 학자들이 앞에 울트라 초고령화를 붙입니다. 도전이 1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인 사회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적 재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글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기후랑 같이 공존을 지구랑 같이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생산해서는 그거의 감당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오늘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속한 곳에서는 자료집 안 만들어요.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아마 좀 이제 익숙해지셔가지고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논란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일자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남재혁 선생님 3강 할 때 좀 더 들어보시되 하지만 이거의 수혜자 집단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뭐 2억 3억 정도 많이 버는 건데 요즘 잘만 전공 잡고 하면 뭐 더 올릴 수 있죠. 엄청난 수혜자들도 생기는데 상당히 기존에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이제 경험적 증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산성이 높으면 결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밖에 답이 없다. 노동시간 단축. 그걸 통해서 이건 인류의 생산성의 성과니까
그걸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 이외에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전통적 복지국가 체제에서 사회보장 체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노동 체제와 부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를 딱 당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노동자들이 소득이 끊깁니다. 소득이 끊기니까 그걸 대비해서 전통적 복지국가에서 준비했던 게 고용보험제도이거든요. 저희 고용보험이 1995년도에 도입됐고 2020년인 2025년까지 고용보험이 제 기억으로 그렇게 뜨거운 사회적 의제가 돼본 적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처음으로 고용보험이 떴습니다. 고용보험을 부각시킨 거죠. 왜? 코로나가 따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득이 끊기냐? 직접 대면 서비스를 하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소득이 끊긴 거예요. 소득이 끊겼으니까 이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어머 이 사람들이 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딴 제도가 다 있지? 이런 거죠. 근데 기존의 고용보험들은 이렇게 다 임금 노동자들만 가입을 시키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예술인 등 이른바 새로운 노동의 전환 시기에 가장 불안정화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 체제에 없는 거예요. 기존의 복지국가는요. 사회보험 국가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지출들은 크진 않아요. 근데 사회보험이 우리가 4대 사회보험인데 이게 다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리고 일생을 대부분 다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사회보험 체제입니다. 근데 이 사회보험이 대부분 다 가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프리랜서예요. 강의를 갖고 먹고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 고용보험 아닙니다. 지역으로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어떤 도전에도 저는 그 응전, 대응은 있다고 봐요. 저희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 빼고는 다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니까. 하지만 어딘선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한다는 건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 말고 한 달에 얼마를 버십니까? 라고 물어라. 50만 원 벌어요. 80만 원 벌어요. 110만 원 벌어요. 곱하기 고용보험료를 정해서 가입을 시키는 거죠. 그게 고용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꾸는 겁니다. 전체 사회보험을. 그러려면 그 사람이 벌고 있는 소득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실시간 소득 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기존의 사회보장 체제에 있어서 이런 일자리 고용 기반의 체제에서 우리의 지금 그 IT 기술이 만들어낸 소득 파악의 네트워크 자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사회보장 체제에서도 일대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 심화되는 거, 특히 이제 자산 불평등 심화되는 거, 세습되는 거, 그렇죠? 옛날에 초기의 전통적 복지국가에서의 소득 불안정은 불평등 문제는 소득의 문제였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력을 통해서 1차 분배를 좀 개선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자산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좀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부동산이 뛰고 비트코인이 뛰고 막 이런 거죠. 게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다 또 사교육을 매개로 해서 부모의 지위가 또 그대로 개선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인데 이게 벌써 나와버렸네. 잠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우리가 피케티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는 시장 이익을 대변하는 우파들이 있고 좌파는 그런 시장에서 배제된 혹은 시장에서 억압을 받는 다수 서민의 삶을 대변하는 게 좌파였는데 이 좌파 우파의 연합이 달라졌다는 거죠. 우파는 똑같고 그대로 있어요. 결국은 좌파의 변신, 변화, 변절 뭔지 모르겠지만 이 좌파가 기득 엘리트 층이 좌파를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얘기하면 강남 좌파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좌파 내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집단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요 기득 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주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진보를 표명하면서 진보 세력의 대표 주자가 되는데 실제로 기존의 이해관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보다는 그 안에 결탁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기득 엘리트의 좌우 연합 정치 그러다 보니까 진정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은 없고 거기에 우파 포퓰리즘이 팍 뜨면 노동자들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하는 이런 아주 그 좀 복잡한 이제 정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케티의 기득 엘리트 결탁 혹은 연합 정치가 뭐 이게 조금 민감합니다. 사람 여기 계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선거 구조에 선거 제도에서 이제 전형적인 기득 양당 체제가 있었죠. 기득 양당 체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건 불가피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보수 정당이 있고 이제 민주당이 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그 안에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리더십이 생겨나고 이런 구조고 그 바깥에 이제 제3지대들이 계속 존재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에서 뭐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있던 게 20년 전에 그런 판도였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좋았죠. 이렇게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대항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 사실상 지금은 폭망 상태죠. 하다 보니까 지금 제3지대 정당이 없진 않죠. 굳이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게 뭐 뭐죠? 개혁신당도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조국혁신당도 있고 등등한데 과연 이게 기존의 두 양당 체제 내에서 얼마나 거리를 두고 활동하는 정당인지 또 사실 위성 정당 논란도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죠. 정치 동맹,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치 동맹이 약화되는 이런 5가지 도전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걸 굉장히 어려운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강의는 주로 그 초고령 사회에서의 복지 문제, 의료, 돌봄, 그 다음에 노동의 변화에 따른 문제 2개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조금 다루고 수업에서 다루고 또 종합토론에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초고령화. 저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길을 우리가 재정립하지 않으면 아까 4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이제 1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가거든요. 이 구조는 저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뒷세대가 이런 체제를 수용할까? 세금을 낼까?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을 약속했지만 못 주겠어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지? 저는 굉장히 잠재적인 미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돌봄 체제, 의료 체계, 사회복지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고요. 저는 결국 우리 이제 앞으로 시대적으로 이 얘기를 이게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데 활동적 노화기라고 해서 인생기에 대한 21세기의 인생기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사회 인프라가 구축돼야 됩니다. 우리가 근대 사회 형성 이전까지 인류의 사람의 인생기는 없었어요. 걷기 이전까지 유아기가 있고 거동을 못하는 이제 마지막 말년 임종기가 있고요. 그 전기는 똑같았어요. 의무 교육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라도 나를 수 있게 되면 다 밭에 나가서 가족 농을 하고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가서 풀도 뽑든 뭐 하든 어르신들도 부모들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부양도 가족 부양을 받고. 그래서 아주 초기에 발을 띄고 걸을 때까지 못 걸을 때까지 빼고는 인생기가 똑같습니다. 교육은 부모님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받는 농업 전수 교육이죠. 인생기가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근대 사회로 오고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 되면서 각 개인에 대한 시민권도 생기고 사회화되면서 인생기가 상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온전한 시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교육 체계가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일하지 마. 그럼 예를 들면 18세까지 이제 교육 체계를 받게 되고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이 정도 일을 하셨으니 이제 쉬세요. 그래서 은퇴하고 연금 드리고 노후를 즐기는 이런 3기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정년이 60입니다만은 노인을 65세라고 하니까 65세를 노인으로 치면 그게 이제 그 고령화율, 노년 부양비거든요. 65세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65세, 70세, 75세, 80세 저 지역에서 주민자치 하시는 최고령자는 92세세요. 활동 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만 하시면 사실은 다양한 빡세게 뭐 공장 가서 뭐 기계를 다루는 일을 못 하실지만 65세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들한테 역할을 안 주는 거예요. 나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성년기, 노동기, 생산인구기, 그다음에 은퇴기가 있는데 지금 은퇴기를 두 영역으로 다시 구분해서 인생이 4개 기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은퇴기 앞에 전반기에 이런 활동적 노화기가 필요합니다. 이 활동적 노화기는 젊을 때처럼 빡세게 시장에 가서 경쟁 기반의 일자리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협동 기반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연성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은퇴 이후에 빡센 일자리가 아니고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돌봄의 역할을 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재생의 역할을 하면서 채용 문화 활동을 하면서 평생 교육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일정한 사회수당을 받는 이런 활동적 노화기 한 80까지 그럼 65세 80까지는 노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80부터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고령화율, 노년 부양비 이런 것들이 다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 결국은 마을이 살아야 돼요. 결국은 사는 공동체의 복원입니다. 거기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들이 생기는 거고 지금은 공동체는 다 출근해버리다 보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이 지역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산력이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우리가 주 6일째 근무하다가 주 5일 하잖아요. 4.5일하고 4일하고 반일 근무하고 어디 가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심심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죠. 도시재생센터도 만들고 문화센터도 만들고 체육센터도 만들고 돌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울트라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마을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그거에 따른 일정 사회적 수당을 드리고 이게 참여 소득 방식이죠. 그렇게 하는 활동적 노학이라는 인생기가 지역에서부터 구축돼야 된다.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전에 인생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200년 동안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인생 상기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건강하니까 이런 활동적 노화기를 만드는 결국은 지역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려면 주민의 다양한 사회연대적 경제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정부 정치권 모두 이런 이제 사회적 비전들을 우리의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우리가 산업화할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듯이 국가 목표를 잡아서 하듯이 이런 공통의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 다양한 정책 인프라들을 조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그죠? 우리 저기 그 플랜 1.5 우리 김혜미 활동가도 계신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무슨 그 감축 목표를 그렇게 범위로 정했더라고 50에서 60까지 그렇죠? 감축 목표를 정하는 건 딱 찍어줘야 그거에 따라 이제 여러 그 정책들을 맞춰서 하는 건데 10% 레인지를 주는 와 진짜 이상 일단 좀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우리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거 좋다도 역시 지역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거대한 울산에서 만들어서 운반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역에 있는 데서. 그리고 지금에 있는 재생에너지의 생산력들은 충분히 지역에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송전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게 산업화 기반의 도시이거든요. 이거를 기후위기에 맞춰서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쭉 다 같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이제 기후위기는 이 고령화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당장 우리가 폭염을 그리고 이제 뭐 또 폭우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좀 너무 뒤떨어지긴 하고 저기 트럼프가 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요새 깜짝깜짝 놀라요. 유럽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율 높아지는 거나 등등 보면 상당히 많은 대응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 남재영 선생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그 노동권의 개념으로 지금의 이제 어떤 방식이든 일하는 사람들을 꺼진 이유는 여긴 켜져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노동권이 200년도 채 안 됐죠. 1850년부터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 조직권이 생기고 그 전에 모이기만 해도 불법이었어요. 단결금지법이라고 해서. 그리고 파업하면 바로 손배 때리고 했던 건데 지금 헌법의 권리로 노동상권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이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래서 노동권의 권리 보장하고 또 소득까지, 삶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헌법 기반의 이제 노동권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노동 진영에서는 이거를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고 일하는 시민이라고 해서 좀 범주를 넓혀서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럼 일하는 시민에 적합한 어떤 노동권 법률 체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거 남재혁 선생님한테 토스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인데, 이 불평등이니까 기존의 기여 기반도 아니고 시민권 기반으로 쫙 주자해서 나왔던 게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와 다른 새로운 소득 보장을 하자 이렇게 나왔던 건데 요즘은 또 이렇게 좀 잦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급의 매력은 있지만 금액을 높이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장성을 구현할 수 없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활동적 노화기에서의 참여소득 같은 게 또 기본소득의 또 하나의 파생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불평등에서는 공적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세 혁신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쟁 차원에서의 이전 감세 기조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서의 우리가 워낙 이제 조세 부담률이 낮으니까 우리 개혁도 해야 되는데 우리만의 개혁으로는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거 아까 기득층 포퓰리즘 정치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거. 저도 이제 진보 정당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실패했잖아요. 실패하니까 이제 실패해서 교훈을 찾고 다시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활할지 잘 지금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또그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뭐 지역에서 생활 정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것도 전체 토론 자리에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과제, 도전과 과제만 이렇게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은 복지국가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정의를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살피고 하여튼 그런 것들 곳곳에서 하나씩 씨앗을 만들어 갈 때 그걸 기반으로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주체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어느 세월에 인생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차곡차곡 만드는, 그러면 차곡차곡 만드는 건 결국은 이제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1년 하고 복지국가 만들고 이제 그만하자 그랬는데 이제 14년이 흘렸는데 아마 어떤 복지가 좀 많이 강화되더라도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 움직이고 모이는 어떤 그런 주체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서 마을 만드는 게 울트라 고령화의 핵심 대응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 마을을 뚝딱해서 제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서로의 협력의 관계망들을 싸우고 하면서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망이 잡히면 우리가 좀 공동체 된 것 같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기후위기도 결국은 돌봄이든 혹은 재생에너지든 다 지역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도 그렇고요. 복지 증세도
제가 그 막 복지 뜰 때 국회 토론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복지 확대만 얘기하지 말고 증세도 얘기하세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옆에 의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시민사회 활동하다 가신 분인데 아니 제가 그때 위원장인데 오 위원장님 뻔히 아시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꾸 증세 얘기하냐고. 아시잖아요 정치. 우리는 딱 유권자 눈높이만큼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치다. 아유 알아요. 저도 증세 해야죠. 근데 증세하면 망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증세의 책임, 증세 회피의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결국 우리한테 있구나. 우리 시민들이 복지는 얘기하지만 증세를 얘기하지 않으니 정치권도 똑같이 복지는 얘기하고 증세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사회 혁신이 있어야 자원이 필요할 텐데 그 역시 우리 시민 스스로 진짜 내자라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게 어떤 특정인 집권을 넘어서서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작은 실천, 작은 곳에서부터 어떤 공동체성, 공익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런 관계망들을 쭉 확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의 망들이 좀 뭉쳐지면 그게 또 새로운 정치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샤우팅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딱 틀 지어진 무슨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어떤 거를 지금 딱 21세기 전환기의 복지국가 비전 설계도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도전 과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공간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서로 용기도 얻고 또 서로 의지도 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개혁의 과제들은 설정해야 되겠죠. 그런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들은 뒤에 각각 수업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요거까지고요. 한 시간 제가 5분 정도만 제가 여기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네. 여기 앞에 거 볼까요? 네. 이 중에 아까 두 번째 질문 다 어려운데 어느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다 어렵지만 우리 한석호님 저 5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아니 저는 불평등 심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근호 대표님이 말씀하시면서 소득 기반 사회보장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거의 뭐 전 세계 우리 10대 90 불평등, 1대 99의 불평등은 뭐 미국이나 중동이나 뭐 브라질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 10대 90의 불평등은 한국 사회가 가장 세계에서 불평등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10대 90의 불평등이라는 게 노동자들 간에 주로 노동소득 간의 격차 확대인데 작년에 현대기아가 성과가 5천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올해는 SK하이닉스가 1억 물론 올해 받는 건 8천만 원이지만 내년에 가면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의 소득 자체가 물론 이제 바깥에 오조 바깥에 있는 노동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1인 자영업자들, 플랫폼 프리랜서들 근데 이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소득 기반에 물론 이제 누진 적용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얘기고 사실은 이런 증세 관련해서 가장 이제는 저항층이 저희 처음에 민노총 만들 때는 민노총이 증세 막 이런 것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증세를 가장 강력하게 막 반대하는 이 사회 세력이 양노총의 조합원들인 이 상황에서 이 누진세에도 입이 대빨 나와 있는데 소득 기반 사회보장 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속해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과제를 얘기했어요. 이게 노동이 전통적으로 이런 복지국가의 핵심 세력인데 이 안에서도 기독관화되어 있는 문제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혹시 우리 청년 유니언 오신 분 이거 어때요? 어떻게 어려운 게 이거만 하죠. 어떤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하나만. 그러면서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앞에 뭐 불평등 심화해 주셨으니까 저거 빼고 그 디지털 인공지능 전환에서의 어떤 그 노동 형태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2025년에 어떤 시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고 하는 그 질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시민 내지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떤 주인으로서 인지되지 못하고 있었던 찰나에 훨씬 더 이제 파편화된 어떤 사회를 마주하게 된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오늘 강의에서 못 다루는 거라서 기후 위기를 저희가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그 TV에서 보이던데 그 또 탄소 감축 그 무슨 뭐 공청회 할 때 가서 막 데모하는 것 사진에 보이던데 우리 김혜미님 요 기후 위기 관련해서 그 조금만 소개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래요? 예. 지금 이제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11월에 이제 COP30이라는 국제 회의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되고 2월 안에 이제 입법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산업계에 이제 사실 의견이 굉장히 과잉 대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을 지혜롭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 다 떠나서 이게 지금 왜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왜 2035년까지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적인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니까 그래서 그 철강 업체에서 나온 사람이 요거대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저기 새 만들 수도 그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생산량은 이미 줄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하려면 저한테 2시간 주셔야 돼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이런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뉴스에도 방영이 되던데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목소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모으고 또 확산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더 이번 일강 내용에 대해서 없으시면 하여튼 요 과제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공부하시고 종합 토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강 여기서 마칠게요. 마치고 아까 식사 못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분들은 안내해 주실 거죠? 같이 가까우니까 가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